부모님이 계실 때는 몰랐습니다. 형제는 그냥 가족이라고 믿었죠. 명절이면 당연히 만나고 전화 한 통이면 다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이 떠난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연락이 줄어들고 말투가 달라지고 관계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는 원래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구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이후 드러나는 형제 관계의 진짜 구조. 우리가 평소에는 절대 마주하지 않던 현실입니다. 일부 남아있는 관계와 사라지는 관계.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느끼지 못한다. 형제라는 관계가 얼마나 단단해 보이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미묘하게 조건 위에 서 있는지 말이다. 명절이면 당연한 듯 모이고, 부모님 생신이면 잊지 않고 연락하고,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함께 움직인다. 그 순간에는 아무 의심도 없다. 이 관계는 마치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원래 가족이니까 끝까지 이어질 거야. 하지만 이 생각 속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다. 그 관계를 조용히 받쳐주고 있는 중심, 바로 부모님이라는 존재다.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 형제 관계는 하나의 구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서로의 감정이 다소 어긋나도 관계를 붙잡아주는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중심이 사라지는 순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구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너무 큰 슬픔 속에 있기 때문이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나고 조금 시간이 흐른 뒤 맞이한 첫 명절. 그때쯤에서야 사람들은 아주 희미하게 느낀다. 예전과 뭔가 다르다.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다. 누군가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명확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연락의 빈도가 조금 줄어들고 말투 사이의 온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처럼 편안하지 않은 공기가 흐른다. 아주 작은 균열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균열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또 하나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이미 큰데 그 위에 또 다른 감정이 겹쳐진다.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슬픔. 이 슬픔은 조용하다. 하지만 더 오래 남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의 죽음처럼 명확한 사건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까지 멀어질 사이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하지만 관계는 원래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중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부모님이라는 중심이 있을 때의 형제 관계와 그 중심이 사라진 이후의 형제 관계는 겉모습은 같아 보여도 구조는 다르다. 결국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다.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구성의 중심이 사라졌을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다른 형태로 이동한다. 그것은 잘못도 배신도 아니다. 그저 현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들은 처음으로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다음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부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다산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단순한 감정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오랜 유배 생활 속에서 권력, 인간,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한 사람이다. 그가 결국 도달한 결론은 생각보다 차가운 것이었다.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는 이유는 마음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인다. 사람들은 그 권력 주변에서 기회를 보고 안전을 보고 미래를 본다. 하지만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진다. 이것은 누군가를 탓할 문제라기보다 인간관계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가깝다. 정약용이 본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였다. 그리고 그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형제관계도 이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 구조의 영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형제는 선택한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친구를 고르듯 형제를 고르지 않는다. 또 배우자처럼 인생의 방향을 기준으로 선택하지도 않는다. 형제는 그냥 주어진 존재다. 같은 집에서 태어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시간 속을 함께 통과한다. 이 긴 시간의 공유는 사람에게 강한 착각을 만든다. 우리는 너무 오래 함께 있었으니까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관계는 특별하니까 끝까지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이 생각은 관계의 전부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생긴 믿음이다. 겉으로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 위에 얹힌 기대에 가깝다. 그리고 그 구조에는 항상 중심이 존재한다. 부모님이라는 중심이다. 부모님이 계실 때 형제 관계는 하나의 균형 속에 놓여 있다. 누군가가 서운해도 참고, 갈등이 있어도 조정되고, 감정이 있어도 쉽게 폭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계 전체를 잡아주는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중심이 사라지는 순간 그 균형은 더 이상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전히 연락은 이어지고 여전히 명절에는 인사를 한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진다. 말의 온도, 반응의 속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거리감. 이 변화는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의식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분명해진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는다. 관계는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구조가 바뀌면 관계도 바뀌는 것이구나. 이것은 차가운 결론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시작점이다. 관계를 감정으로만 바라보면 변화를 배신처럼 느끼게 된다. 하지만 구조로 이해하면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 정약용이 말한 통찰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사람을 붙잡으려 하기 전에 사람을 움직이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라는 것.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해야 자신도 관계도 함께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형제 관계도 하나의 구조 속에 있다. 그 구조가 변하면 관계도 변한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저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을 이해한 사람만이 다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삼보 갈등은 오래된 감정에서 시작된다. 형제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겉으로 보면 아주 사소한 이유에서 시작된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재산은 누가 어떻게 챙길 것인가? 부모님을 간병할 때 누가 더 책임을 졌는가? 이런 것들이 표면에 드러난 이유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건 그냥 돈 문제야. 저건 방식이 달라서 생긴 문제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깊이 들여다보면 알게 된다. 진짜 문제는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 아래에는 훨씬 오래된 감정이 쌓여 있다. 오래된 기억들이 겹겹이 눌려 있다. 어린 시절의 비교, 누가 더 사랑받았는가에 대한 기억, 누가 더 인정받았는가에 대한 감정,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 사라진 적은 없다. 이 감정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균형을 깨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를 잘못 꺼내면 분위기가 무너질 것 같고 한 번의 표현이 관계 전체를 흔들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는다. 그리고 그 참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인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깊은 곳에 쌓일 뿐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떠나는 순간 그 감정을 눌러주던 구족과 함께 사라진다.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하다. 말투에 조금씩 날이 서고 사소한 말에 감정이 섞이고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의 말에 끼어든다. 그때도 그랬잖아. 예전에도 똑같았어. 이런 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 갈등은 이미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누적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더해진다. 배우자와 자녀라는 변수. 혼자였다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도 배우자의 한마디로 의미가 달라진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참기만 해? 우리 입장은 생각 안 해? 이 말들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다.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 자녀의 존재 역시 영향을 준다. 자녀가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사람의 행동을 더 극단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말해야 해.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야. 이렇게 개인의 감정은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장된다. 결국 갈등은 단순히 형제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이에 쌓여 있던 과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해석이 함께 얽히면서 훨씬 복잡한 구조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형제끼리의 문제인지 가족 전체의 갈등인지조차 구분이 어려워진다. 문제는 더 커졌는데 시작이 어디였는지는 점점 흐려진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난다. 갈등은 현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로 올라오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현재의 말을 고치려고 하고
현재의 행동만 바꾸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문제는 오래된 감정의 층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결국 2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정말 지금의 문제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갈등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사부 형제라는 이름에 대한 착각.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착각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착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더 자연스럽게 굳어진다. 형제라면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따뜻하게 들린다. 서로를 아끼고 가족이니까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생각을 도덕이나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 기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준이 높은 요구가 된다. 형제이기 때문에 더 양보해야 하고, 형제이기 때문에 더 참아야 하고, 형제이기 때문에 더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이 논리는 점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다. 형제니까라는 이유로 개인의 감정과 한계를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괜찮다.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넘긴다. 한 번 더 참는 것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상황은 조금씩 바뀐다. 참는 것이 배려가 아니라 습관이 되고, 양보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균형을 잃는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 사람은 점점 사라진다. 자기 의견을 줄이고, 감정을 눌러 담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계속 물러선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소모되고 있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화합하되 부활해동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진짜 화합은 무조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화합을 오해한다. 화합을 나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내가 더 참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미 균형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지우면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한 방향으로 흐른다. 한쪽은 계속 참고 한쪽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 참아온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된다. 왜 이제 와서 저렇게 화를 내지? 예전에는 다 참더니 왜 갑자기 바뀌었지?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관계는 왜곡된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을 지우는 사람일수록 마지막에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처음에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침묵이 결국에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나는 지금 관계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잃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한 채로 유지되는 관계는 겉보기에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 진짜 화합은 단순하지 않다. 상대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균형은 상대를 위한 배려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 자신을 지키는 선이 함께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결국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양보가 아니라 균형이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형제라는 이름은 더 이상 관계를 지탱해주지 못한다. 오부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이다. 정약용이 인간관계를 바라보며 도달한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깊다. 그는 관계를 끊거나 붙잡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보았다. 관계를 붙잡기 전에 나를 먼저 세워야 한다. 이 말은 쉽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준이다. 사람들은 관계가 흔들리면 먼저 상대를 바꾸려고 한다. 형제의 말투를 이해하려 하고 행동을 해석하려 하고 마음을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은 늘 같은 지점이다.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기대다. 형제 관계가 어긋나는 이유는 단순한 사건 때문처럼 보인다. 재산 문제, 역할의 불균형, 책임의 차이. 하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훨씬 더 깊은 층이 있다. 기대와 기억의 충돌. 형제라면 이래야 한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한다. 우리는 원래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 이 기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감정과
기억 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사람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배신감을 느낀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정확히 짚는다. 적게 원하는 사람이 더 평안하다? 이 말은 단순히 욕심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에 적용하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된다. 형제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을수록 실망도 함께 커진다. 형제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형제니까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 형제니까 먼저 양보할 것이라는 기대. 이 기대들이 쌓일수록 관계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 그래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나온다. 형제는 역할이지 약속이 아니다. 형제는 선택된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특별한 기준으로 묶어둘 수도 없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가끔 연락하는 관계로 남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형태든 그것은 정상이다. 문제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관계에 붙여놓은 기대다. 사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현실과 다를 때다. 정약용이 강조한 또 하나의 핵심은 이것이다. 자신을 낮추면서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처음에는 참는 것이 미덕처럼 보인다. 배려처럼 느껴지고 성숙함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반복은 결국 균형을 무너뜨린다. 한쪽은 계속 줄어들고 한쪽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참아온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나는 지금 관계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잃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한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된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소모가 시작된다. 정약용의 결론은 단순하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품격이다. 침묵할 줄 아는 것, 기대를 줄이는 것, 감정을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다. 누구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로 서 있느냐이다. 마지막 문장. 관계는 선택이 아니지만 태도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형제라는 이름은 정말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영원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중심이 사라지면 관계는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더 가까워지고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건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원래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대하는 내 태도입니다. 억지로 붙잡기보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결국 남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